6개의 피처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데이터에서 데이트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다시 저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처리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변경을 조금 했는데 원래 과거 일주일의 데이터로 종가를 예측하는 코드였는데 저는 과거 2주일, 그러니까 14일을 기반으로 종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변경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히든 디멘션도 2배인 20으로 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에 설명드릴 모델에 맞춰서 러닝 레이트도 조금씩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제 모델에서는 0.002가 가장 좋게 나와서 0.002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원래 데이터를 모델에 넣을 수 있게 가공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데이터를 봤을 때 피처 6개 중에서 볼륨 값만 매우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모델에 넣게 되면 모델이 이 볼륨 값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스케일링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랭스를 14로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 14개의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링한 결과로 나온 트레인 X의 크기를 보면은 중간에 과거 며칠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에서도 14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에서도 아까 제가 시퀀스 랭스를 변경한 것과 히든 디멘션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다 변경해서 넣었고 이제 모델을 바꿨는데 저는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 단계 추가하는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워드도 변경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단계까지 또 시도를 해보았는데 3개를 넣으니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단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제가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퀀스 랭스를 21까지도 늘려보았는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14일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습 스터디에서 상용님이 공유해 주신 코드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모델에서 RNN 진행 전에 추가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컨볼루션의 개념 자체가 주변 픽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도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데이터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적용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LSTM은 여기까지 하고 BER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BERT 코드는 제가 한 에폭을 돌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른 모델을 변경해서 시도해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코드 설명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주피터 노트북이어서 로컬에서 파일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헤드를 넣어서 네,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는데 데이터 자체가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렌징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분석을 위한 일부 문장보나 숫자, 영어 등만을 남기고 제거하는데 여기 표현식이 A부터 G까지 그리고 0부터 9까지 등을 제외하고 뭐 제거한다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서도
이모티콘에 해당하는 것을 제거하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 아래서 그 제거한 결과를 데이터 토큰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장 내 빈칸까지 제거해서 이제 클렌징 과정을 마치고요. 이 아래 이제 리뷰를 분석하여 감정을 클래시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있던 점수를 1부터 5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네거티브, 뉴트럴, 포지티브 이렇게 세 가지 감정으로 나눌 라벨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함수들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config라는 것에 앞으로 쓸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다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그 위에 썼던 값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시드랑 쿠다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트레인, 발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들어왔던 데이터인 df를 0.1 비율로 또 나누고 그 나눴던 것을 또 0.1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세트를 나눈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BERT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아까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토크나이저에 넣고 세부 파라미터들은 아까 config에서 설정했던 값들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네, 이거 BERT 어텐션을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해주는데 이것은 제가 보내주신 논문을 참고했을 때 MLM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텐서화 해주고 이제 모델에 넣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 모델 BRT 모델을 불러오고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로더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도 설정을 해주고 여기 스코어 펑션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F1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여기서 F1 스코어를 추가한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으로 온 게 어큐러시는 그 전체 중에 맞게 한 것의 비율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셋이 비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긍정이 90% 이상일 때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긍정이라고 했을 때 어큐러시 자체는 0.9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모델 자체를 보면은 학습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F1 스코어라는 것을 어큐러시와 같이 사용해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F1 스코어는 이렇게 구하고요. 리콜이랑 프리시전이라는 값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리콜과 프리시전은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랫부분은 발리데이션 과정을 설정한 코드와 트레인 과정을 진행하는 코드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아래 프린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with touch no grad 여기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밸리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학습한 걸 성능을 보는 과정이고, 여기서도 위에 설정했듯이 프리시전과 리콜 그리고 F1 스코어를 어큐러시와 같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큐러시랑 F1 스코어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과제 발표는 마치고 이제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발표는 유진님이 맡아주실 텐데요. 유진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어, 아,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합니다. 네. 혹시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먼저 순서를 맡은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그래프가 뭔지 간단한 살짝 정의랑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종류 같은 거 설명을 한 후에 커넥티비티, 센트럴리티 그리고 그래프 관련된 용어들을 소개할 거고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이게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노드 임베딩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다들 영상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죄송합니다. 고양이 울어서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노드는 노드 1부터 노드 n까지 n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셋이고 이 엣지는 이 1부터 이 m까지 m개의 셋으로 이루어진 엣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굉장히 어떤 대상들 사이에 컴플렉스하고 논 리니어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냐면 일단 그래프는 데이터의 유니버셜한 표현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스템들로부터 온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소셜 네트워크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프로틴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약간 단백질 그런 거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다양한 분자 구조, 약간 화학 구조 같은 것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로 다룰 수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거나 어떤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스팸이나 테러리스트 찾기 아니면 약간 SNS에서 추천 친구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런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프로 다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GNN이 필요하냐면 저는 GNN 말고 도영님께서 이제 GNN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기존의 머신러닝은 이미지랑 시퀀스 데이터처럼 약간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약간 위치가 있죠? 왼쪽 끝, 왼쪽 두 번째,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룬 데이터는 그런 위치가 없어요. 왼쪽 끝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은 이렇게 뭔가 레귤러한 구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는 비규칙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맞는 새로운 머신러닝이 등장해야 하고 그게 바로 GNN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사이트,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드가 이제 유저가 되는 거고 얘네들 사이에서
사이로 연결해주는 관계가 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활용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유저가 노드고 아이템도 노드로 표현이 돼서 얘네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엣지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의 본격적으로 정의 파트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사이즈는 그래프의 개수가, 그래프에서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 절대값 같아 보이는 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카디널리티라고 해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드가 n개 있었으니까 예, 사이즈는 n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엣지는 뭐냐면 노드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주는 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엣지가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연결한다면 이 엣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E4는 V1과 V4를 연결하는 엣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djacent라는 개념, 인접하다라는 뜻인데요. 인접함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존재한다면 얘네는 서로 인접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V3와 V2는 얘네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하다고 할 수 있지만 V3와 V1은 얘네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없죠. 그래서 얘네는 인접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 종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는 뭐냐면 엣지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E라고 하면은 얘는 노드 2에서 3으로 가는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 그 엣지를 튜플처럼 나타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V3에서 V2로 가는 거랑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뭐냐면 엣지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E라고 하면은 V2, V3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V3, V2 나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엣지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컴플리트 그래프, 인컴플리트 그래프인데요. 컴플리트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모든 노드들이 모든 노드에 연결된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를 벌텍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컴플리트 그래프는 모든 노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총 2분, n 곱하기 2분의 n-1 엣지 개의 엣지를 가지게 됩니다. 인컴플리트 그래프는 뭐냐면 컴플리트 그래프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컴플리트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 컴플리트 그래프에서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인컴플리트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한 그래프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뭐 언다이렉티드, 다이렉티드 노드를 엣지가 연결하고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였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래프를 적용하면은 더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그래프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해서 이거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멀티플 타입의 노드 사이에서 멀티플 타입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들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아카데믹 네트워크라고 해서 약간 학술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내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페이퍼,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것 같은 지금 다양한 세 가지 타입의 노드들이 있고 노드들을 연결하는 엣지의 종류도 어텐드, 사이트, 어떨드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관계의 노드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엣지들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해요. 제가 이걸 안 썼는데 바이퍼타이트 그래프, 이분 그래프라고도 부르는 게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분 그래프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노드 집합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노드 집합은 디스조인트하고
엣지들이 이 디스조인트한 노드셋을 연결하는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커머스 사이트 예시가 이 그래프였는데 지금 보시면 유저랑 아이템이라는 겹치지 않는 노드셋이 존재하고 모든 엣지가 얘네 사이를 연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이퍼 그래프라고 해서 한 엣지에 여러 노드가 연결된 그래프를 하이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그래프 안에서 2개 이상의 노드를 연결해주는 엣지를 하이퍼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어, 가족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 엣지가 제가 가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을 연결하는데 이걸 약간 가족이라는 엣지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노드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죠. 노드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엣지가 지금 가족이 되는 거고 가족을 구성하는 노드는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이퍼 그래프 안에서 2개 이상의 노드를 연결해주는 엣지를 하이퍼 엣지라고 하고 이런 여러 노드를 연결해주는 그래프를 하이퍼 그래프라고 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adjacency 매트릭스 인접행렬이라고 해서 아까 인접하다의 개념이 나왔었죠? 인접행렬이 뭐냐면 일단 n by n 노드 수 곱하기 노드 수 크기로 이루어졌고 이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이 0일, 0일로 이루어진 애들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노드 i와 노드 j가 인접하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인접행렬인데요. 이 그래프에 지금 보시면 노드 1, 2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노드 1과 노드 2는 엣지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로 왔고 자기 자신은 0으로 모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드 1과 노드 3는 지금 보시면 연결해주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0. 그래서 이거를 다 행렬로 나타낸 게 인접행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아까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인접행렬도 시메트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접행렬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디그리는 뭐냐면 어떤 노드의 디그리라는 게 뭐냐면 이 디그리가 뭐냐면 어떤 노드에 연결된 어떤 노드에 인접한 모든 노드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1 노드에 연결된 노드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얘의 디그리는 노드 1의 디그리는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노드 i와 노드 j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이게 엣지 표현이죠. 엣지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해서 이거를 다 어떤 노드에 대해서 더한 게 이 어떤 노드의 디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V5의 디그리를 구해라 하면은 인접한 노드의 개수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그리, 이 어떤 노드에 연결된 노드들의 개수는 인접행렬들의 행을 더한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V1이었고 V1의 디그리가 3이었잖아요. 그래서 1, 1 더한 거 3. 똑같죠? 인접행렬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네이버가 약간 이웃 이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노드의 네이버라는 거는 얘 인접한 모든 노드들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드 1의 네이버를 구해라라고 하면 V2, V4, V5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인접한 노드들의 모든 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노드의 카디널리티 원소의 개수는 얘 디그리랑 같죠. 아까 얘가 3이었고 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세 개였으니까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커넥티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그래프가 커넥티드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서 거쳐서 모든 다른 노드로 갈 수 있어야 커넥티드라고 해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하면 V1에서 출발해서 V8까지 못 가잖아요. 이런 거는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 나온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 나온 표현을 보자면 어떤 그래프가
오직 정확히 한 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면 커넥티드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걸 알기 위해선 컴포넌트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컴포넌트가 뭐냐면 맥시멀 커넥티드 서브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커넥티드 된 서브그래프 중 가장 최대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 G가 있다고 했을 때 얘의 서브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의 서브그래프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커넥티드고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커넥티드고 얘도 이것만 봤을 때 커넥티드인데 얘는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 그래프에서 엣지 하나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커넥티드이긴 하지만 얘의 맥시멀 커넥티드 서브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죠. 얘도 커넥티드긴 하지만 제가 아까 노드랑 엣지 하나를 뺐잖아요. 그래서 얘의 맥시멀 커넥티드 서브그래프는 얘가 돼가지고 얘는 컴포넌트가 아니게 되고 최대로 연결되어 있는 서브그래프들인 얘와 얘가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스커넥티드 된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컴포넌트가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디스커넥티드의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두 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커넥티드는 이렇게 맥시멀 커넥티드 서브그래프가 하나인 애가 커넥티드 그래프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리티인데요. 아까 센트럴리티가 뭐냐면 일단 센트럴리티는 어떤 그래프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노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디그리 센트럴리티입니다. 아까 디그리가 어떤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의 개수를 나타내줬죠. 이게 왜 중요성을 측정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노드에 다른 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얘를 중요한 노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디그리에 기반하여서 주어진 노드의 중요성, 센트럴리티를 측정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노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그냥 그 노드의 디그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V1의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얘 디그리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까지 디그리 베이스 센트럴리티는 모든 노드들,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들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취급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서 다른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올 개념은 모든 연결된 노드들을 약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까지는 동등하게 다뤘다면 이제는 네이버를 다른 중요성을 가졌다고 취급하게 됩니다. 약간 어떤 노드가 있고 이렇게 연결된 네이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을 고려해서 해주는 센트럴리티가 아이젠 벡터 센트럴리티라고 해서 고유 벡터 센트럴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은 그 네이버 노드들의 센트럴리티를 고려함으로써 센트럴리티 스코어를 정의해 주는데요. 얘를 벡터 폼으로 써보면, 매트릭스 폼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벡터는 다른 모든 노드들의 센트럴리티 스코어를 갖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제 익숙한 형태가 나왔죠. 이 센트럴리티 스코어는 이 아까 인접행렬 A의 고유 벡터 그 A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 값이 람다이고 고유 벡터 A의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A를 A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큰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이 센트럴리티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가져올게요. 그 인접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면 가장 큰 고유값이 2.48이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게 로드 1의 센트럴리티, 두 번째 게 로드 2의 센트럴리티 쭉쭉쭉 5개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로드 1의 센트럴리티는 1이고 2, 3, 4가 0.675,
그다음에 0.806으로 달라요. 근데 지금 노드 2랑 3 보시면 노드 2도 지금 디그리가 2개고 노드 3도 연결된 게 2개. 노드 4도 똑같이 2개인데 왜 센트럴리티 스코어가 다르게 나오냐 보시면은 지금 노드 2 연결된 노드들은 개수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V4를 보시면 얘가 인접하고 있는 노드가 V1이랑 V5예요. 근데 아까 얘 센트럴리티 스코어가 1로 가장 컸죠? 그래서 V4는 약간 V4는 소리가 지지직거리시나요 혹시? 아니요, 큰 지장 없어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V4는 지금 센트럴리티 스코어가 큰 노드 2개를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들보다 좀 더 스코어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아이젠 벡터 센트럴리티는 그 네이버들의 중요성을 다르게 보아서 센트럴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드 인베딩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 것 같은데 노드 인베딩 파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인베딩이 뭐냐면 그 전에 저희가 앞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셋이었어요. 근데 얘를 그대로 분석에 갖고 오기에는 한계가 많죠. 얘한테 약간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시킬 수도 없고 분석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분석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를 수학적으로 행렬로 나타내보면 인접 행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 크기가 n by n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소셜 네트워크 예시만 봐서도 유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인접행렬 구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 인접행렬로도 다루기에도 약간 너무 노드의 개수가 커져도 조금만 커져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돼서 뭔가 얘로 분석하는 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노드 인베딩입니다. 노드 인베딩은 뭐냐면 노드를 어떠한 뉴메리컬하고 컨티뉴어스한 벡터로서 나타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냐면 다시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 노드 인베딩이라는 방법은 노드들을 더 낮은 차원인 D 차원의 벡터로 인베딩을 시켜주는 매핑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n 곱하기 n 행렬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D 차원이라는 작아진 차원에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공간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래프에 머신러닝 기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접 행렬도 공간적인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노드 인베딩이라는 걸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이런 그래프로 존재했던 거를 지금 여기선 2차원의 벡터로 매핑한 건데요. 이렇게 어떠한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되었던 거를 인베딩을 통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프에 있던 걸 이렇게 다른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그래프에 있었던 정보들이 인베딩 시켜주었을 때에도 유지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4번 노드랑 5번 노드라는 게 굉장히 비슷했다. 뭔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인베딩 주었을 때 이게 뉴메리컬하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인베딩 되었을 때도 가까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약간 연결된 노드들이 많았다 하면은 인베딩 시켜주었을 때도 좀 더 얘를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고 싶은 말은 그래프에 있었던 정보들이 인베딩을 시켜주었을 때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이 노드 인베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드 인베딩의 목표가 뭐냐면 어떤 노드들을 D차원의 벡터로 인베딩을 시켜주는데 그래프에서 비슷했던 노드들은 가깝게 인베딩 되어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프에 있었던 정보들이 인베딩을 시켜주었을 때도 보존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유사한라는 개념이 네트워크에서 유사한 것에 근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인베딩 시켜주었을 때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땡.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리지널 네트워크 저희가 다뤘던 그래프에서의 네트워크고 얘를 이렇게 B차원의 벡터로 매핑시켜주는 게 인베딩인데요. 그래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켜야 하는 거는 이 인베딩 시켜주는 펑션을 학습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리지널 그래프 도메인이랑 인베딩 도메인인데요. 오리지널 그래프 도메인에서는 노드들이 엣지로 연결된 애들이었죠. 인베딩 도메인에서는 얘네들이 컨티뉴어스한 벡터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도메인에 있던 정보들이 인베딩 도메인에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비슷했던 게 가깝게 인베딩 되고 약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벡터,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인베딩 시켜준다. 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노드 인베딩으로 인코드 시켜주는 애가 있어요. 인코드 시켜주는 이 인코더를 학습시켜야 돼요, 저희가. 저 인코더의 역할은 각각의 노드를 저 차원의 벡터로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인풋 그래프에서의 노드라고 하면은 얘는 디디멘셔널 인베딩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얘를 학습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시밀러리티 펑션을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그래프에서 유사했던 노드들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매핑했을 때도 유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래프 도메인에서 노드 U와 V의 시밀러리티, 그 유사하다는 정도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노드의 시밀러리티와 근사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유사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유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내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두 노드의 유사도는 보통 내적이나 거리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내적으로 정의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노드 벡터가 orthogonal 하면은 우리 얘 값이 0이었잖아요. 걔네는 굉장히 디스시밀러 하다고 하는 거고 이 값이 높을수록 시밀러 했잖아요. 얘가 내적이 일종의 시밀러리티를 나타내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시밀러리티는 내정으로 정의를 했는데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의 시밀러리티는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죠. 어떤 두 노드가 유사하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건지 아직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인코딩 시켜주는 애도 옳을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다룰게요. 그래서 디코더는 뭐냐면 인베딩에서부터 시밀러리티 스코어로 매핑해주는 애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디코디드 된 시밀러리티가 가능한 한 네트워크에서 유사도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하도록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시켜줘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룰 거는 쉘로우 굉장히 간단한 인코딩이에요. 뒤에 도영님이 다뤄주실 거는 딥한 인코딩이고 저희가 다룰 거는 간단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인코더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D 곱하기 인베딩 차원 곱하기 노드 수로 이루어진 어떠한 매트릭스 테이블에서 인풋으로 주어진 인덱스의 열만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룩업 테이블 이게 뭐냐면 그냥 D 곱하기 N 차원으로 이루어졌고 여기 안에 있는 수들은 그냥 랜덤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노드 1, 2, 3, 4, 5, 6 입력으로 노드 6, 그러니까 노드 6의 인베딩 벡터를 구할 거다 하면은 이 D 곱하기 N 차원의 테이블과 이 D 곱하기 1로 이루어진 원합 벡터, 그러니까 6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벡터랑 곱하면 그게 지금 매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얘랑 연산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행과 이 열이 곱해지면은 여기서 여섯 번째에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행과 이 벡터를 곱하면 여기서 또 여섯 번째 나머지 다 0이니까 얘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반복하다면 하면은
딱 여기도 이 여섯 번째랑 이 여섯 번째가 곱해져서 여섯 번째 열만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하고 있어요. 이런 D 곱하기 N 차원의 인베딩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노드 1에 컨티뉴어스한 벡터를 구해라 하면은 첫 번째 열을 떠내게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열을 구해라 하면은 여섯 번째 열을 벡터로 매핑시켜라 하면은 여섯 번째 열만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룩업 테이블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인덱스의 열만 추출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의 인코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인베딩하는 노드의 인덱스만 1인 원학 벡터와 룩업 테이블을 곱해서 해당 노드의 인베딩 벡터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적화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요 Z에 있는 각 노드의 인베딩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최적화시켜야 아까 그 유사도 구한 거랑 네트워크에서 유사도랑 굉장히 근사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인코더를 사용할 거고 이때 Z는 D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고 얘는 입력받은 열의 값만 1인 원학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보존하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드 코어커런스랑 스트럭처럴 롤은 약간 시밀러리티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스트럭처럴 롤만 보시면 만약에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노드 V랑 노드 U의 구조적 역할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구조적 역할을 보존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어떤 알고리즘, 얘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로드 스테이터스는 우리 아까 센트럴리티 했었죠? 중요도? 그거인데 만약에 이 정보를 보존하고 싶다 하면은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커뮤니티 스트럭처에서 커뮤니티는 약간 노드로 이루어진 뭐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존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 노드 코오커런스, 동시 발생이란 뜻이거든요. 이 노드 동시 발생에 대한 개념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노드가 어떤 랜덤 워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루어진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에서 시작해서 랜덤 워크로 이 노드 시작해서 동일한 확률로 랜덤으로 이웃한 노드들로 가는 랜덤 워크를 반복한다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요렇게 갔다고 하면은 어떤 V1, 뭐 V2, 뭐 V5, V4 이렇게 이루어진 랜덤 워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서 다른 노드로 가는 랜덤 워크를 반복한다 했을 때 어떤 두 노드에 동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면은 얘네가 비슷한 노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노드 U와 노드 V가 랜덤 워크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확률이 높다면 두 노드는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얘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 워크에서 이 노드에 동시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면 두 노드가 유사하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노드 코오커런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랜덤 워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노드들이 만약에 랜덤 워크에서 동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면 걔네들은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밀러리티 펑션을 정의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 그래프 상에서. 그때 이 시밀러리티 펑션이 노드 코오커런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여서 그 얘네 네이버후드로 랜덤하게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T개의 노드까지 방문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길이가 T인 어떤 시퀀스가 만들어지겠죠. 랜덤 워크가. 그래서 얘는 만약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 노드에서 1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디그리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가는 랜덤마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노드 코어 오커런스는 코어크로스에서 랜덤워크는 다양한 일에서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네, 그래서 랜덤워크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코어커런스를 추출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그 인코딩 해주는 거는 간단하게 룩업 테이블에서 가져온다 했으니까 간단한 쉘로 인코더를 사용할 거고, 아까 네트워크에서의 시밀러리티랑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시밀러리티가 근사되어야 한다 했었죠?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시밀러리티는 이 내적으로 정의한다 했었고, 그래프에서의 시밀러리티는 그 노드 U와 노드 V가 동시에 등장할 확률, 오컬할 확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랜덤워크를 통해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 내적 값이랑 분사시키는 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그래프에서의 노드를 D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시켜주는 펑션을 학습시킬 것이고요. 랜덤워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에서 짧은 고정된 길이의 랜덤워크를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동일한 길이의 랜덤워크를 이렇게 쭉 반복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랜덤워크에서 각각의 노드마다 얘네의 네이버를 모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은 네이버를 요 식에다가 넣고 얘를 F에 대해서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이 ZU는 그 노드 U에 대한 인베딩 벡터이고 얘는 U에 대한 네이버후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확률이 최대화되게 F 아까 인베딩 해주는 펑션을 최적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노드 U에 대해서 얘의 이웃한 노드들이 나올 확률이 최대화되도록 이 인베딩 펑션을 최적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베딩 펑션은 어떻게 최적화될 거냐면 이웃한 노드들이 많이 나오도록 최적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웃한 노드들이 나올 확률은 최대화시켜주고 이웃한 노드들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이 인베딩 펑션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내적과 그래프에서 시밀러리티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최소화시켜서 얘를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가? 그 방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거기까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은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워크 코어커런스의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도록 이 인베딩 벡터를 최적화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이게 사실 계산하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이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다룬 내용이 노드 코어커런스를 추출하는 랜덤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죠. 근데 아까까지 다룬 방법은 딥워크라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기 안 써놨는데 아까까지 다룬 방법이 딥워크고 노드2 벡터가 지금 저희가 다룰 방법인데요. 얘는 아까 다룬 딥워크와는 조금 달라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아까 딥워크에서 랜덤워크 진행 과정 중에서 짧은 고정된 길이의 랜덤워크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노드2 벡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딥워크에서 사용한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가는 그런 랜덤워크는 조금 너무 제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랜덤워크를 좀 더 리치얼하게 하는 방법이 노드2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노드2 벡터 방법은 네이버후드에 대한 플렉서블한 개념을 적용하여서 좀 더 풍부한 노드 임베딩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컨드 올더 랜덤 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네. 이게 first search라는 뜻이고 얘는 depth first searc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랜덤 워크에서는 이런 주어진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다른 이웃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주어진 노드가 있을 때 좀 더 넓게 자기 주변에 있는 노드로 갈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깊게 갈지를 저희가 이제 고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드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본인 주위에 있는 노드들로 이렇게 넓게 가는 거를 로컬한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깊게 가는 방법을 글로벌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 뷰 오브 네이버후드라고 하고 얘는 매크로 뷰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노드2 벡터에서는 디버그가는 조금 네이버후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2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디버그에서는 그 랜덤 워크를 수행할 때 이렇게 갈 때 바로 이전 t+1 시점의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전 시점의 노드만 고려해줬거든요. 근데 노드2 벡터에서는 그 이전 시점의 노드까지 고려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점 이전의 노드까지 고려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가 선택되는지는 t-1 시점의 노드, t 시점의 노드를 동시에 고려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1 여기 있는 게 지금 t-1 시점의 노드라고 해볼게요. W를 t 시점의 노드라고 해볼게요. 이제 t+1 시점의 노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시 V2 t 시점의 노드에서 다시 t-1 시점의 노드로 돌아가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1 시점의 노드랑 t+1 시점의 노드의 거리가 0이면 얘가 돌아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돌아올 확률이 p분의 1로 정의를 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다른 노드로 가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S2가 t+1 시점의 노드가 되면 t-1 시점의 노드랑 t+1 시점의 노드는 거리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인데 얘랑 같은 거리인데 다른 노드로 올 확률이 1로 정의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S1보다 더 멀어진 다른 노드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t+1 시점의 노드가 S3라고 하면은 t-1 시점의 노드랑 지금 거리가 2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 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멀리 갈 방법을 멀리 가는 경우의 확률을 q분의 1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2 벡터 방법은 이 파라미터 p랑 q를 조절함으로써 네이버후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아니죠? 이거는 unnormalized and probability고 이걸 한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normalize 시켜주고 랜덤 워크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P는 아까 돌아올 확률에 대한 거였으니까 리턴 파라미터라고도 할 수 있고 Q는 얘가 밖으로 나갈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올지를 결정해주는 애였으니까 이너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P가 리턴 파라미터였죠? P 값을 낮게 설정해주면 P+1은 커지게 돼서 이건 리턴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P를 낮게 설정해줄수록 랜덤 워크가 돌아올 확률이 커져요. 다음으로 Q를 작게 설정해주면 우리 Q가 이너 파라미터였죠? Q가 작게 설정해주면 Q-1은 커지고 얘가 더 멀리 있는 노드로 갈 확률이었으니까 랜덤 워크는 더 멀리 탐색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준 후에 랜덤 워크를 수행하면은 딥워크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이웃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노드의 네이버후드는 바이어스된 랜덤 워크에 의해 방문된 노드로서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딥워크와 노드2 벡터의 차이는 그 네이버후드를 정의하는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 과정 이거를 넣어서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그런 건 다 똑같게 되고 이 네이버후드만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딥워크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네이버후드를 정의하고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정리를 하자면 그 노드2 벡터랑 디버크 같은 걸 사용해서 랜덤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보고 얘를 넣어서 이 펑션 F 그 임베딩 해주는 펑션에 대해서 최적화시키면은 우리가 아까 그 정의했던 음, 여기죠. 그래프 상에 있는 노드의 유사도랑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노드의 유사도가 분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제 설명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유디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간사님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어, 일단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딥러닝을 접한 게 다름 아니라 그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여서, 그리고 그때 무슨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교내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게 그 스킵그램 워드 투백, 노드 투백 이런 걸 직접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어, 일단 저는 이 모든 거를 한 2달 동안 했는데 이걸 1시간 만에 필요한 만큼 이해한 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만 그렇게 뭐 추가적인 내용은 많이 안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한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얘기 드리려 해요. 근데 필요한 핵심 내용도 좀 많아서 오늘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해 왔는데, 일단 맨 첫 번째,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노드 임베딩이잖아요. 노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래프의 특성을 그렇게 그 2차원이든 뭐 3차원이든 그런 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뭐 어떤 게 가까이 있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 일단 이게 중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2차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얘랑 얘랑 가까워 보이고, 뭐 얘랑 얘랑 좀 멀어 보이고, 얘랑 얘랑 좀 멀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그래프라는 거는 그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그 2차원에 나타내 버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거래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런 뭐 수학적으로는 그런 매트릭 스페이스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단지 하나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일 뿐이에요. 한번 예시를 다르게 들어보면,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뭐 심지어 얘는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 전체 구조를 그냥 다 틀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이어서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데 그냥 모양은 완전히 다른 그런 건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 그래픽을 누르는 글 쓸 때 그런 거는 즉 그 가까워 보이는 그런 애들이 그 비주얼라이즈를 하든 어떻든 그렇게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다가 그 차원 축소를 하는 거, 이게 뭐 저희가 하는 그런 그 노드 임베딩의 그런 쓸모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 오늘 한 내용은 그 비지도 학습이에요. 즉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정답지를 입혀요. 만약에 뭐 얘네들은 뭐 독서 모임이고, 뭐 얘네들은 뭐 그렇게 그 카라테 모임이고, 뭐 얘네들은 뭐 축구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줬다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정보를 주고 뭐 누가 친구이다 이게 그래프 정보이잖아요. 이걸 주고 뭐 누가 뭐 축구 모임인지 뭐 누가 그렇게 가라테 모임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노드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그리고 또 링크 프리딕션 이거는 뭐냐면 그냥 누가 친구인지 뭐 심지어 뭐 또 웨이티드 그래프면 뭐 얼마나 친구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즉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정답지를 더 입혀가지고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는 그냥 비주도 학습의 차원 그대로 하는 건데 그냥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레커멘데이션이랑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는 3차원 미만으로 인베딩 할 때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내적의 개념인데 발표를 들을 때는 내적을 그렇게 시뮬레이티로 그렇게 정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을 할 때 뭐 정의가 얼토당토한 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즉 정의가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가 사실 말에 드는 게 유사도를 내적으로 정의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게 뭐 사실 코사인 시뮬레이티 그렇게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게 뭐 이렇게 뭐 이거 L2 놈을 그렇게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모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이건 그냥 무시한다고 치면 결국에 뭐 시뮬레이티가 얼마나 큰지 결정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사실 당연하다는 거 이런 건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오늘 배운 거 말고 또 사실 엄청나게 간단한 그런 뭐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 논문에 있는 건데 이건 그냥 한 표에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A는 뭐냐면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예요.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뭐 어떤 사람이 친구이면 뭐 1, 뭐 아니면 0이잖아요. 뭐 웨이트 이런 건 없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A, U, B는 뭐 U랑 B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하죠. 그러면 이게 1이면 이게 로스 펑션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면 얘가 1에 가까워야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0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즉 그렇게 얼마나 시뮬레이한지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아주 딥러닝스럽지 않은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내적을 시뮬레이티로 하는 거 이런 건 많이 쓰인다. 이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뭐 더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노드투백에서 사실상 이거를 오늘 자세히 이해한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워드투백이라는 그런 NLP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그래프라는 분야에서 차용한 게 디버그이고요. 이거를 그렇게 그래프 탐색 방법을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뭐 깔쌈하게 해가지고 그래프에서 원하는 그런 특성인 두 가지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주셨던 거를 배우고자 하는 게 노드투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워드투백에서 차용된 거를 조금 변형을 했다. 그러니까 DFS랑 BFS가 그게 유일하게 변형한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뭐 DFS랑 BFS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맞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적으니까 이거는 뭐 학기 중에 하신다면 워드투백이라는 그런 논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디버그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노드투백 이런 논문을 뭐 스터디해서 뭐 구현까지 해보고 이런 걸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사실 지금 하는 내용이 정말 많고 하루 세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그래도 네, 세션이랑 간사님 코멘트 복습하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10분까지만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부 발표는 도영님이 맡아주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발표 준비되시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이 좀 짧았지만 그래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님에 이어서 CNN 발표를 맡은 이도형입니다. 유진님께서 앞서가지고 그래프 엠베딩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프 엠베딩이란 그래프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아까 강사님께서 이 구조가 좀 이제 바꾸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SNS 데이터라고 치면은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뭐 얘랑
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벡터 공간 위에서 수치적으로 그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래프 엠베딩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룩업 테이블 지를 활용해서 그래프의 노드의 정보를 벡터 공간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이제 샬로우 인코딩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GNN은 이제 딥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NN은 이제 여러 논리니한 레이어를 거치면서 노드의 중요한 정보는 좀 부각시키고 또 변수의 차원을 또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GNN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GNN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노드 포커스 태스크와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필터링에 쓰이는 이제 그래프 필터들 스페셜 베이스드 필터와 스펙트럴 베이스드 필터에 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래프 풀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파라미터 러닝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리하여 GNN이란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GNN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태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 포커스드 태스크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입니다. 노드 포커스 태스크는 노드를 데이터 샘플로 가져와 가지고 노드의 정보를 추출하는 노드 위주의 작업이고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는 그래프 자체를 데이터 샘플로 가져와 가지고 그래프 안에 노드 피처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전체의 representative 피처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드 포커스 태스크의 예를 들자면은 네, SNS 친구 관계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얘랑 친구인데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랑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뭐 얘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뭐 같은 링크 프리딕션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이 노드의 피처가 뭐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그러면 여기에 피처는 뭐가 될까? 2.3이 될까? 뭐와 같이 이제 노드의 위주의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노드 포커스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의 예를 들자면은 아까 유진님께서 테러리스트 를 구분하는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테러리스트의 동선이고 요게 그냥 일반인의 동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런 친구는 테러리스트의 동선일까 일반인의 동선일까 와 같이 그래프 전체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포커스 태스크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인풋 피처가 들어갔을 때 필터링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필터링의 특징은 이렇게 인풋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노드 수나 이제 구조가 바뀌지 않고 노드 피처 값만 바뀌어가지고 바뀐다는 것을 이제 노드 포커스 태스크의 특징입니다. 3이 들어가서 4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드를 부각시키거나 축소시켜서 다음 레이어로 보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필터링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래프 필터들은 추후에 또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의 프레임워크를 보자면은 앞에 노드 포커스 태스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에 이제 풀링 레이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풀링 레이어의 특징은
그래프 풀링을 거치면은 그래프의 노드 수가 줄어들고 구조가 단순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 필터링 과정과 하나의 풀링 과정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풀링을 한 번 더 받아와가지고 이걸 좀 더 간소화해가지고 뭐 그냥 하나의 노드의 피처 값으로 뭐 나타낸다든지 뭐 3 이렇게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구조를 바꾸고 이제 피처 값을 이렇게 바꿔서 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 그래프 풀링이고 그래프 포커스 태스크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필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프 필터링에 사용되는 그래프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필터에는 크게 이제 스페셜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와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가 있는데요. 스페셜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는 이제 노드 사이의 커넥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피처 값을 이제 바꿔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는 과정, 다음 레이어 넘겨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의 공간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뭐 다음 노드에 이제 피처 값을 바꿔주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피처 값을 스펙트럴 그래프 티오리를 활용해서 피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입니다. 2008년에 처음에 GNN이 제안이 되었을 때에 쓴 필터를 먼저 예시로 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드의 피처를 그의 이웃에 해당하는 피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 VI에 대해서 그것의 라벨이 뭐 LI라고 했을 때 이렇게 LI 라벨과 그 노드의 라벨과 그의 이웃에 해당하는 VJ가 이제 네이버에 해당하는 노드들이죠. 그래서 내 이웃에 해당하는 피처와 이웃에 해당하는 라벨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들의 식으로 다음 레이어에서 그 노드 i에 대한 피처를 정해주는 것이 이러한 필터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의 라벨이 뭐 개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고양이, 여기는 하마, 여기는 비둘기. 이러면은 이렇게 다음 레이어로 갈 때 이 피처 값을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그냥 다 다르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 0.3으로 바꿔준다고 합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아니 개 고양이 뭐 이렇게 나왔다. 라벨이 서로 다 비슷하면은 이건 중요한 피처구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레이어에서 뭐 피처 값을 3에서 뭐 30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러한 과정을 스페셜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를 통해서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프 세이지 필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모든 이웃의 정보를 활용하지 말고 S개만 샘플링해서 이용하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개의 샘플링한 이웃의 정보를 가지고 어그리게이트 과정을 거쳐서 원래 피처 값의 정보와 함께 원래 피처 값의 정보와 요거를 갖고 온 거를 함께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의 피처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게 그래프 세이지 필터의 방법인데요. 이제 어그리게이트 방식에는 이제 민 어그리게이터, STM 어그리게이터, 뭐 풀링 오퍼레이터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민 어그리게이터는 이제 이웃들의
각 피처들의 뭐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고, LSTM은 LSTM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풀링은 뭐 맥스 풀링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피처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스페셜리 로컬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다리 건너서 만나는 이웃들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합 네이버라고 사용할 수도 원합 네이버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페셜 베이스드 필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럴 그래프 디오리란 이제 그래프의 라플락스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플락스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L은 D-A라고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A는 우리가 앞서 나왔던 인접행렬이고요. A는 인접행렬이고 D는 이 노드, 각 노드의 디그리를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예시를 들자면은 A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D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디그리가 이거의 로우섬이었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간단하게 3, 2, 2, 2, 3 나머진 다 0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을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구해보자면은 L은 D-A는 3, 2, 2, 2,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제 뒤에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요. 이제 일단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임의의 벡터를 F로 하나 잡읍시다. 임의 벡터 F가 이제 n by 1 사이즈고요. 요거에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행렬 곱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L은 D-A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H, 요걸 H라고 했는데 요 H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보자면은 요거는 이 친구가 되고 요거는 요 친구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그마를 요 시그마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이유는 인접 행렬 A가 이웃하면 1이고 이웃하지 않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것만 다 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접하면 1이니까 A는 그냥 1이 돼서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또 디그리랑 FI랑 곱하면은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가 요거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F 트랜스포즈 LF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 LF가 H였잖아요. 그래서 H였으니까 H가 요거니까 요거를 바로 그냥 갖고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바로 갖고 내려왔고 그리고 F 트랜스포즈 H가 그냥 H 내적 F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H가 요거였고 제 F가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따로 빼서 얘네들을 이제 다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또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얘로 바뀌는데 사실 얘랑 얘가 같아가지고 이게 이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A를 갖다 놓고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시메트리하니까 충분히 요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바꿔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 트랜스포즈 LF가 요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꼴이죠. LF가 완전 제곱꼴이니까 완전 제곱꼴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게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L이 positive semi definite이라는 말이 또 되죠. 그리고 우리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U1, U2, UN 곱하기 람다1, 람다2, 람다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U1, U2, UN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의 벡터 F를 가지고 요거를 한 거였잖아요. 여기 F의 자리에다가 이 아이겐 벡터 U를 넣읍시다. 아이겐 벡터 U를 넣어요. 그러면은 U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얘를 아이겐 벡터니까 얘가 이제 얘가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얘는 자리를 바꿔주면 앞으로 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날아가니까 아이겐 밸류가 그러면은 라플라시안의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항상 논 네거티브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중에서는 항상 0이 하나는 무조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의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111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해보면 되는데요. 아이겐 벡터가 되려면은 LU는 람다 U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요 11111이라 했으니까 한번 요거에 1111을 행렬 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11111을 행렬 곱을 하면은 사실 이거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다 0이 되죠. 0이 되고 0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0 곱하기 아이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항상 0을 가지고 그에 해당한 아이겐 벡터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을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항상 0이 하나는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를 0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그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여기까지 왜 했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F 트랜스포즈 LF를 우리가 시그널 F의 스무드니스 또는 프리퀀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F 트랜스포즈 LF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이게 좀 지저분해서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 노드 i의 피처고 이게 그의 i의 이웃들의 피처예요. j가. 그래서 이 둘의 어떤 i와 그의 이웃한 이웃의 노드의 피처가 서로 비슷하면은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요 값이 작다는 거고 요 값이 작다는 것은 어떤 노드 i의 피처와 그의 이웃의 피처 사이의 차이가 작다는 거고 그 말은 그의 f 피처 자체가 스무스하다는 것이죠. 서로 비슷하니까. 그리고 프리퀀시가 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기가 크다면은 얘가 둘의 이웃한 피처들끼리 서로 피처가 서로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이 피처가 스무스하지 않다는 것이고 프리퀀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F에 관해서 했는데 여기에 한번 이 임의의 F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겐 벡터를 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아이겐 벡터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이 요거는 또 아이겐 밸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이겐 밸류가 작으면은 아이겐 벡터가 스무스하고 프리퀀시가 낮고 아이겐 밸류가 크면은 그 아이겐 벡터가 스무스하지 않고 프리퀀시가 크다. 요거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 예를 들자면은 아이겐 밸류가 이제 람다 1이 0일 때 가장 작잖아요. 람다가 작으면은 이게 아이겐 벡터가 스무스해야 되죠. 이거 아이겐 벡터 보시면은 굉장히 스무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면은 모두 있으면은 이게 1111111 돼서 매우 스무스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예시를 좀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이게 F 트랜스포즈 LF가 작으면은 스무스하다 했잖아요. 아, 여기 옆에 써놨네요. 네. 작으면 스무스하다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신호들이 여기 서로 이웃한 노드들의 피처가 서로 스무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큰 경우는 서로 이웃한 노드들끼리 신호가 서로 삐죽삐죽하면서 서로 스무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밑에도 아이겐 벡터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벡터에 관해서는 보시면은 모든 신호가 다 이렇게 서가지고 스무스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벡터의 경우는 반으로 잘랐을 때 왼쪽은 다 아래로 가 있고 오른쪽은 다 위로 가 있고 해서 그 다음으로 스무스하고 그리고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삐죽삐죽 지멋대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겐 벡터의 스무스네스를 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우리가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프의 트랜스폼입니다. 어떤 피처를 받아와서 제가 아마 혼용했었을 건데 이 피처랑 신호 뭐지? 어떤 피처랑 뭐 프리퀀시 아니다. 어떤 피처나 신호나 그냥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섞어서 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을 할 건데요. 어떤 피처를 받아와서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 피처가 아이겐 벡터 스페이스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개수값을 이제 그래프의 트랜스폼이라고 할 건데요. 그래프의 트랜스폼이 뭐 별건 아니고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U에다가 피처를 내적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F 곱하기 U라고 F 단 U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이 피처를 그냥 내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개수값이 이제
그래프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그냥 이런 좌표에서는 요게 1,1인데 이러한 좌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루트 2,0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어떤 f를 U 아이겐벡터 스페이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원래는 f가 10000 뭐 01000의 베이시스로 표현이 됐다면은 이제는 뭐 U1, U2 뭐 3U1 더하기 2U2 더하기 뭐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키는 것이 이제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제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 개수를 다시 U를 행렬 곱해가지고 원래 시그널로 스페이스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넣어보면은 U 트랜스포스 F에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또 인버스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프리의 어떤 신호 피처를 받아와서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래프의 코이피션트를 얻고 다시 인버스 그래프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다시 원래 신호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코이피션트를 이제 스펙트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는 세상을 이런 F를 스페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프리퀀시는 보존하거나 아니면 증폭시킬 거고요. 어떤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그 프리퀀시는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축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 그래프 시그널 F에서 그래프의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그래프의 코에피션트를 얻고 거기에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필터링을 해주는 게 어떤 함수를 곱해가지고 그래프의 코에피션트를 조금 바꿔주고 그리고 바꿔준 상태에서 인버스 그래프의 트랜스폼을 해서 다시 원래 스페셜 도메인으로 다시 가져와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처를 조금 바꿔주는 다음 레이어로 갈 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우리가 물을 좀 차갑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차갑게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다 물을 넣고 난 다음에 얼려요. 얼린 다음에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 얼음이 된 거를 꺼낸 거예요.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머리가 덥수룩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겠어. 그러면은 이 머리가 있으면은 이제 미용실 문을 열고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미용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또 다른 예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노이즈 그래프 시그널 Y를 스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Y는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다가 노이즈를 더한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무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시켜줘가지고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화하게 하는 f를 구해서 이 원래 시그널 y를 좀 더 스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는 거니까 요게 이 함수가 컨벡스 하니까 그냥 평미분을 바로 0 때려가지고 쭉 전개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시면은 원래 노이즈 시그널에다가 이거 U를 해가지고 그래프의 트랜스폼을 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곱해주고 어떠한 함수란 것은 이제 아이겐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에 관한 함수죠. 를 곱해주고 다시 인버스 그래프 트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원래 신호 세상으로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필터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뭘 한 거냐 하면은 이게 요거니까 람다가 작으면은 이 함수가 커지죠. 그리고 람다가 크면은 이 함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아이겐 밸류가 작으면은 스무스하다고 했죠. 스무스한 신호에 대해서는 이 큰 값을 곱해가지고 스무스한 신호는 증폭시켜주고, 그러니까 람다가 크면은 not 스무스라고 했죠. 스무스하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곱해서 신호를 감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무딩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있어가지고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신호 이론에서 이런 필터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게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예시를 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가 보통은 어떤 신호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프 구조를 딱 바로 분석하려고 했을 때 어떤 프리퀀시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마 함수, 이 아이겐 밸류에 관한 함수를 모델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파라메타 러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필터링해서 프리퀀시 신호를 이제 해주는 함수니까 이거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출하면서 나이브한 시도는 이렇게 이 함수를 그냥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잡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n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메모리랑 데이터를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계산 과정에서 매트릭스가 덴스해가지고, 매트릭스가 덴스하다는 거는 이렇게 0이 아닌 거의 다 모든 엘리멘트들이 이제 0이 아닌 것을 말하고, 이제 그 반대는 스팔스는 이제 거의 다 이제 0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산 과정에서 매트릭스가 덴스해가지고 이게 어떤 노드의 피처를 학습을 하는데 거의 모든 노드의 피처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페셜리 로컬라이즈드 하지도 않고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리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도 해야 되고 이제 고차원의 행렬곡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커지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그냥 나이브한 필터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을 한 게 이제 폴리 필터입니다. 폴리 필터는 이제 폴리노미알을 활용을 한 건데요. 요거는 요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딱 K개 파라미터만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잡을 수도 있고 2개로 잡을 수도 있고 뭐 5개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K합 네이버후드의 노드의 정보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ocalized in special domain, 그러니까 localized 데이터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spectral decomposition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 K-합 네이버후드냐는 이제 바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신호를 이제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를 거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폴리 필터를 적용을 한 것이죠. 폴리 필터를 적용을 해서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이제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간단하게 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그 제곱꼴로 이 시그널이 새로 나온 시그널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네럴하게 그 노드 i에 대해서 뭐 이웃과 뭐 아무튼
제너럴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레마에 의해서 어떤 노드 i와 노드 j의 서로의 디스턴스가 k보다 크면은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k승의 i, j 엘리먼트가 0이 된대요. 그런 레마가 있어요. 이게 증명인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네럴 했던 폼을 이렇게 스페셜 베이스드 폼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웃한 노드, 이웃 노드가 이제 네이버, K합 네이버후드 어떤 노드 i의 K합 네이버후드에 속한 그 노드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 필터는 그 스펙트럴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이긴 하지만 또한 또 스페셜 베이스드 그래프 필터의 그런 효과를 가진다, 장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리노미알의 베이시스, 이 i랑 라플라시안 매트리스와 제곱과 얘네들이 서로 올소노코날 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개수들이 서로 디펜던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수를 업데이트를 할 때 다른 개수에 이제 다른 개수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쉐비 필터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쉐비 필터는 시비쉐브 폴리노미알을 활용을 한 것이고, 이 폴리노미알은 서로 베이시스가 서로 올소고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코사인이나 아니면 여기 델타를 보시면은 이게 얘네는 서로 올소고날 하겠구나. L과 M이 같으면은 뭐 다르면은 0이니까 뭐 그런 걸 좀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쉐비 필터가 이제 폴리 필터의 어드밴티지에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CM 필터 같은 경우는 쉐비 필터에 좀 더 간소화된 것, 그리고 K는 1, 뭐 람다 맥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뭐 람다 맥스는 뭐 이게 근처에 있고 이제 원합 네이버후드를 사용하는 이제 필터가 GCM 필터 그리고 뭐 제가 이때까지는 하나의 채널에 대한 하나의 하나의 채널에 대한 그래프 시그널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필터들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멀티 채널 그래프 시그널에 대한 그래프 필터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풀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프 풀링에는 플랫 그래프 풀링과 이제 하이라키컬 그래프 풀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그래프 풀링은 주로 이제 그래프 구조의 계층적인 구조를 무시하면서 풀링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래프 구조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 복잡한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노드의 값으로 그냥 뽑아내는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이제 플랫 그래프 풀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이라키컬 그래프 풀링은 이제 그래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축소시키는 것을 그래프의 계층적 구조적 정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이제 다운 샘플링 베이스드 풀링과 스몰 노드 베이스드 풀링이 있는데요. 다운 샘플링 베이스드 풀링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그래프 구조가 있는데 이 풀링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노드만 골라서 중요한 노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면은 요거 두 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죠. 요게 이제 다운 샘플링 베이스드 풀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슈퍼노드 베이스드 풀링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뭐 그래서 나는 풀링해서 두 개의 노드로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 친구들은 뭐 요 노드로 표현을 하고 이 친구들은 요 노드로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슈퍼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링을 진행하는 것이 슈퍼 노드 베이스드 풀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메터 러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VL은 이제 라벨이 있는 노드 그리고 VU는 라벨이 없는 노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라벨이 있는 노드를 활용을 해서 라벨이 없는 노드를 프리딕트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트레인셋 안에서 이 트레인셋에 여기 이게 참 라벨이겠죠. 참 라벨 Y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접 행렬 A와 그래프 피처를 받아와서 파라메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GNN 과정을 거쳐서 나온 GNN을 통해서 나온 라벨과 둘이 이제 서로 둘이 차이가 작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모델이 학습을 되고 모델이 쓸만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프에도 뭐 트레인셋 안에서 그래프 라벨을 있겠죠. 그래프 라벨, 참 라벨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래프 라벨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라벨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라벨이 없는 그래프가 어떤 라벨을 가지는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라벨과 트랜셋에서 참 라벨과 이 GNN 모델을 거쳐서 나온 라벨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심플한 그래프, 뭐 스태틱 그래프, 뭐 one type of nodes, one type of edge. 그러니까 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의 타입의 노드만 사용하고 하나의 타입의 엣지만 사용하는 이런 심플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컴플렉스한 그래프에 대해서도 GNN이 적용 가능한 모델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와 다른 또 다양한 GNN 모델들이 있어요. 뭐 RNN을 활용한 GNN 모델, 뭐 그래프 오토 인코더, 겐, 뭐 제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원 그래프스라든지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많으니까 앞에 것만 그 GNN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많은 GNN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호목을 드린 장면은 이제 GNN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사례들 찾아보고 한번 다시 이제 복습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좀 저희가 좀 공부한 내용을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 GNN 내용 자체도 어렵고 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영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학술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우선 이제 오늘 그 유진님이랑 도영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거의 이제 책의 한 세 챕터 가량이 되는 양이라서 양이 실제로 진짜 많은 건데도 2시간 안에 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저도 아직 이제 다 보지 못하고 공부하는 중이었어서 이제 많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스펙트럴 베이스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생소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약간 이해한 내용으로 약간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를 여기서는 일종의 신호로 분석을 하겠다, 시그널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했던 예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환자들은 이제 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지지직 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이제 뛸 때는 이제 확 올랐다가 또 이제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제 그런 식의 신호로 일종의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박동 패턴을 보면 그걸 24시간 계속 따라가면서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별로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파동으로 여러 개 이제 주요 파동들이 있겠죠. 그 박동의 시그널을 이루는.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나눠서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그래프 풀이의 트랜스폼을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냥 시그널 함수에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여러 주요 파동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미세한 파동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태스크를 하냐에 따라 아마 이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이제 이걸 신호로 분석을 한 거라면 이제 큰 신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실 없애도 되겠죠. 뭐 노이즈가 될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근데 반면에 뭐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큰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작은 소리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남길 거냐라는 과정이 필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한 이후에 이제 다시 그래프로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이 이제 신호를 주파수로 이제 파동을 다 분해해서 몇 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시 그걸 원상태로 돌리는, 그래서 여기선 그래프를 다시 돌리는 거겠죠. 그게 그래프 풀링이라고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그 흐름대로 다시 한번 이제 여기는 책이랑 여기 준비해 주신 세션 자료 부분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겨울방학 세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학술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오늘이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 세션인데 이제 도영님이랑 유진님 네,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른 학회원분들도 겨울방학 동안 계속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의욕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빡빡한데도 다들 다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뒷부리는 따로 없지만 이제 봄에는 좀 대면 활동을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봄에는 대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코로나가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겨울방학 마지막 세션